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곤 소장과 이천청소학원이 함께하는 대입 찬탈 대학정복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개국 첫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변화된 대학 입시의 핵심 포인트와 성공 전략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현 시대 공교육의 으뜸으로 손꼽는 신동원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직 김용곤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시청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 후인 6월 3일이면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를 고3생과 재수생 대부분이 함께 응시하는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시험이 치러집니다. 처음으로 고3생들이 재수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실력을 겨루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적인 자기 학력 수준과 지망권 대학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월 모평시험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에 오랫동안 계셨던 신동원 이사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 시험을 지켜봐 오셨죠? 네, 올해 고3 수험생들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학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학년 때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갖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했는데 사실은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이나 수학 2, 또 영어 1이나 영어 2, 또 문학이나 국어에서 독서 이런 과목들, 또 과학 과목에서 이제 각 1과목을 갖다 2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 수능 범위의 70 내지 80%는 2학년 때 끝내는데 비대면으로 주로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이렇게 계획대로 본 적이 별로 없고 모의고사 볼 때도 제대로 이렇게 본 경험이 없는 이런 학생들입니다. 3월달 모의고사나 4월달 모의고사 그냥 치르긴 했지만 그것도 본격적으로 시험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인데 바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네요. 6월 모의고사는 일단 재수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수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11월 달에 보는 대수능 출제를 맡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과 새로운 수능인데 가장 유사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시험 성적을 가지고서 이 9월 달에 수시 전형의 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모평이나 9월 달 평가원 모평을 수시용 수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가채점을 받게 되고 가채점을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배치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 4일 후에는 뒤에다가 전지로 된 배치표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이 수능 성적 가지고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여가지고서 수시 지원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은 과학을 딱 끝나게 되면 한 4시 반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문과 학생들은 제2 외국어까지 본다면은 5시 반경이 되어 끝나는데 그때까지 한 채 흔들림이라든지 했던 지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시간에도 따져봤지만 6월 모평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의 선택 과목 점수 평가는 예전과 달리 실성적이 나오기까지는 정확한 자기 점수를 알기 어렵고, 또 실제점 점수가 공개되더라도 평가원이 선택 과목별로 보정 점수를 모두 공개하기 전에는 두리뭉실한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동원 이사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 6월 모평 시험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명심하시면서 또 현재 실제로 고교 현장에서 그러한 우려들이 지적들이 있는지 신동원 이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이나 고3 담임 선생님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올해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이제 본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가 있고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 학력평가가 있었는데 학력평가에서 총점이 같은데도 원점수 총점이 같은데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10점, 적게는 7, 8점씩 이렇게 점수 차이가 평균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변수가 굉장히 심각하다. 다시 말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돌발 변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같으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가채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가채점을 좀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이 가채점을 일선학교에서 최대한 많이 양질의 가채점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일단 수능 시험에서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표준 점수를 구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서 가배지표를 만들어서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거기에서 생겼던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그 돌발 변수 같은 것을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가지고서 최대한 혼란을 줄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가원이라든지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쉽게 출제한 과목은 좀 차감을 하고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과목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줘서 보정은 난이도 보정은 한다고 합니다만 또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은 가만히 있질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평가든 9월 모평이든 전부 모든 자료 개인 인적 정보라든지 지역적 정보와 같이 예민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그런 문제점을 학부모라 아니면은 수험생들한테 미리 알려서 그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 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수험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이렇게 어렵게 코로나 속에서 공부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본다 같으면은 보통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사교육 전문가나 아니면 대학에 있는 평가 전문가나 또 교육부라든지 평가원 쪽에서 모두 머리를 맞대서 올해 입시가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또는 졸업생, 재수생들 학생들이나 다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치러지는 6월 3일 6월 평가원 모평시험에 대해서 상당한 자세들을 가다듬고 있을 텐데 작년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보다 아주 심했죠. 그래서 학교 사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수업들이 중단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가는 바람에 학생들, 재학생들과 이 재수생들 간에 이제 학력 격차가 좀 더 많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격리돼 가지고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숙학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적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도하고는 좀 다른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야말따나 고3생이든 졸업생이든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 학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적기가 이번 6월 모평시험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시험들 잘 치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는 바로 모평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6월 10일을 전후해서 주요 교과목에 대한 출제의 경향과 그 부분에 대한 급소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과목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신동원 이사님은 저와 함께 자리해가지고 그 분석된 출제 난이도에 의해서 이번 수시와 정시, 특히 정시에서 어느 대학원까지 사정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방송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진학지도의 선두주자인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신동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소장과 이천청소학원이 함께하는 대입찬탈 대학정복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개국 첫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변화된 대학 입시의 핵심 포인트와 성공 전략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현 시대 공교육의 으뜸으로 손꼽는 신동원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랜 기간 사교육의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해 오신 김형문 이천청솔 기숙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시청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에서 50%로 대폭 축소된 EBS 연계율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능에선 70% 이상이 상당한 수준에서 EBS 문제들이 연계된 출제가 이루어졌고 학생들 간에는 EBS 교재만 훑어도 3분의 2는 맞추고 간다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대신 EBS 교재가 수업의 교재물이 됐고 정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다루지 않으면 학부모의 집단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영문 원장님과 신동원 이사님께서 그 실상에 대해서 차례로 짚어주시고 이후로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를 예측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자, EBS 교재 문제는 해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 EBS 교재냐, EBS 강의냐. 자, 여기서는 강의가 문제가 아니고 교재를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70% 이상이 EBS 나온다. 올해는 이제 이것이 20% 줄어가지고 50%가 나온다 했는데 실제 이게 숫자상의 이론이지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EBS 교재는 말 그대로 교재일 뿐입니다.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해보고 또 직접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봐도 EBS가 20%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크게 체감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재는 교재일 뿐이고요. 예, 그러나 역시 EBS 것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학기 전반기에 수능 특강, 2학기에 수능 완성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국어 말씀드리면요. 자 국어를 좀 세분화시키면 우선 독서와 문학 있죠. 자 독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서는 EBS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는 완전히 부교재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독서라는 과목이 워낙에 범위도 넓고 또 다양하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굉장히 그 범위가 넓죠. 영역이요. 그래서 EBS 교재를 가지고는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원에서 직접 제작한 독서 책을 만들어서 이걸 주 교재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능 특강 책은 독서에서는 부교재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이라는 그 자체의 속성이 굉장히 방대하죠.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상고시대인 고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현대문학까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EBS 책을 기준으로 해서 방대한 문학작품을 저희들이 이렇게 요약식으로 또 출제 비중을 또는 출제 빈도를 맞출 수 있는데 EBS 교재는 참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책을 중심으로 이제 연계 그런 그 작품을 낸다 해서 문학은 저희 학원에서는 주 교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원에서 제작한 문학은 부교재로 사용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보면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작년에는 송강정철의 3인곡이 나왔고 그 전전년도에는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 고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EBS 수능 완성으로 고전을 나갑니다만 따로 이 작품 하나하나를 일일이 옆에서 해석과 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원에서 그런 자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고전 문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 문학도요. 그래서 문학만은 EBS 것이 주 교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와 화작문은 역시 또 EBS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만든 프린트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원래 70% 이상이 나온다고 했던 그 과거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저희 학원에서는 EBS 수학책을 부교재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특성상 EBS 교재를 보니까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레벨을 가장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이 오히려 국어보다 더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학원 자체의 워크업이라고 저희 학원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기본, 입문, 실전, 응용 이런 식으로 상중하의 난이도를 가지고 우리 학원에서는 그 수학의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교재로 사용하고요. 오히려 수학은 EBS 교재는 부교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뭐 50에서 아니 70에서 50으로 낮추다 하더라도 원래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수학만은 EBS 교재가 이렇게 부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하는데 EBS 교재만 가지고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 강사들이 합동해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저희 학원에 이 강사들이 바쁩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에 출제 또는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교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워크북을요. 예, 그래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수준별 차이를 둬 가지고 교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보통 학원들이 수준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자, 그러면 수준별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모님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시험을 봐서 내 아이는 수학이 중위권이니까 중위권반, 그 다음에 상위권반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나누는데 여기에 상당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 보통 학원들이 상중하로 이렇게 반을 만들어 놓고 교재는 똑같습니다. 이게 교재 똑같은 게 무슨 수준별입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은 수준별 수업할 때에 반별로 교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재 한 권을 가지고 낮은 반은 자세히 나가고 높은 반은 아무래도 빨리 진도를 나가고 그럼으로써 그걸 끝내고 다른 교재를 하고 이게 무슨 수준별입니까?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교재를 저희들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병행해서 쓴다는 사실입니다. EBS 반영률이 70에서 50으로 떨어진다니까 시험을 치를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바짝 긴장하는데 역시 사교육의 선봉에 서 계시는 김영문 원장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비가 내리고 금방 이제 천둥까지 쳤는데 아마 이 교육 현장에서 의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 EBS 연계율이 50%로 뚝 떨어지고 지문 인용 등이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면은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과 불안감이 커질 텐데 지금 신동원 이사님은 단연간 학교 현장을 지키셨고 또 휘문고등학교의 학교장을 이제 직전에까지 역임을 하셨죠. 실제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의 EBS 교재 수업의 그 빈도와 상황, 영향 그리고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공교육 특히 이제 현장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파행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능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교육청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같으면 수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시에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 할 것 같으면 수능 성적이 최후의 보루이다. 이 최후의 보루를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 70%를 연계했던 50%를 연계했던 EBS 교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3학년 때 EBS 교재를 학생들이 많이 풀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그 EBS 교재를 풀어줘도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 같으면은 뭐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라도 했던 EBS 교재를 풀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나는 합격할 거야. 또 수시에서 내가 지원할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 내가 지금 내신 성적이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대학은 수시에서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 수능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시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능 포기하는 학생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능을 포기하면은 곧 입시 전략을 포기한 것이고 대학 입시에서 성공을 확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능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또 입시라는 것은 마라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해서 마지막에 합격 소식을 들어야, 즉 마라톤에서 최종 관문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만이 끝나듯이 합격 소식, 대학 입시 현장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두 단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합격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수능을 놔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주로 이제 탐구 과목, 제가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김형문 원장님께서 국어, 영어, 수학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탐구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일단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이거는 정말 나중에 채점이 다 끝나서 표준 편차가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내 점수를 몇 점 맞았는지를 알아야 표준 점수, 나의 표준 점수라든지 등급이 나오는 거고 백분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노력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과목,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가장 쉬운 과목을 내가 다른 친구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아주 쉬운 과목, 최고로 쉬운 과목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또 짧은 시간에 그 전 범위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과목 또 EBS라든지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풀어봤을 때 어려운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 과목의 선택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보면은 탐구 과목은 한 과목당 문제 유형이 대략 한 250문제 정도 됩니다. 책이 이제 특강과 완성 두 과목이니까 500문제죠. 한 과목에. 그 두 개 과목이라면은 뭐 대략 한 1000문제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 1000문제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한 과목당, 한 문제당 2분이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2000분 정도면은 2000분,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대략 몇 시간이나 될까요? 한 33시간? 이런 정도가 되면은 특강과 완성을 갖다가 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3시간이면은 네 과목 특강과 완성 네 과목을 다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2주일 정도에 하루에 3시간씩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특강과 완성을 풀 수 있으니까 고3 때 또는 재수 중에 이 두 과목을 갖다가 3번 내지 4번 정도를 돌려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과학 탐구가 20문제인데 또 사회 탐구도 20문제인데 이걸 30분 동안 풀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킬러 문제가 3문제고 한 17문제 정도가 이제 기본 문제인데 기본 문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1분당 한 문제씩 풀고 나머지 킬러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면은
1등급을 방어할 수 있고, 2문제 틀리면은 2등급을 방어할 수 있고, 3문제 정도 틀렸다 이러면은 뭐 3등급이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확실히 하고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탐구 과목, 특히 이제 과학 탐구 같은 경우는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어나 영어보다 과탐 두 과목의 반영 비율이 훨씬 높다. 이런 것을 연세대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 이것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EBS 중심으로 준비를 마지막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신동원 이사님, 김용문 이천총설 기숙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소장과 이천총설학원이 함께하는 대입찬탈 대학정복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개국 첫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변화된 대학 입시 핵심 포인트와 성공 전략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현 시대 공교육이 으뜸으로 손꼽는 신동원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랜 기간 사교육의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해오신 김용문 이천총설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난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르고도 국어와 수학은 일반과 선택 과목의 각각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누적 석차 등을 알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해결점은 무엇이고 6월 평가원 모의평가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속 시원히 해소되고 밝혀질 수 있는지 신동원 이사님께서 속 시원히 짚어주시죠. 네, 지금 국어 선택 과목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히 그 성적이 좋은 걸로 나왔고요. 또 3월달이나 4월달 특히 수학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점수가 수학 1, 수학 2에서 출제되는 공통 과목 점수가 총점이 74점인데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평균이 3월달 시험에서 50점 가까이 49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예체능계 학생도 있고 인문계 학생도 있는 이쪽 그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30점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34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도 비교적 44점으로 높게 나왔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한 학생들 간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 실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또 기하에서 난이도가 똑같이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똑같이 출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출제된 과목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쉽게 출제된 과목에서는 또 득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점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보정하는 방식을 이번부터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에서 평균 점수가 아주 낮은 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표준 점수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요. 또 공통 과목에서 평균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온 수험생들한테는 이 선택 과목 점수에다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약간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부터 한번 본다 같으면은 똑같이 100점을 맞았을 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100분위가 100이 나왔고 표준 점수가 139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게 좀 어려운 과목이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했다고 그랬죠. 원점수 100점,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는 142점, 3점이 높았던 거죠. 100분이면 100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밑에 1등급에서도 점수 차이가 납니다. 92점이 1등급 하한선이 됐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89점이 됐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2등급 학생 마지막 점수는 85점이었고 여기서도 3점 차이가 나네요. 82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82점을 맞으면은 124점으로서 2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모의고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 그러니까 공통과목도 다 맞고, 74점 다 맞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도 26점 다 맞아서 100점을 맞은 수험생의 표준 점수는 150점이 나왔고, 또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은 무려 157점이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7점이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보다 2점이 높은 152점이 나왔습니다. 1등급도 그렇고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61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61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표준 점수는 117점이 나와가지고서 3등급을 받았고요. 이거보다 6점이나 낮은 55점을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55점 받은 수험생들이 117점을 받아서 100분위가 77이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점수 차이가 확실히 난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수험생들이 많고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일단 최상위권 학생이라면은 문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든 아니면은 뭐 기하를 선택하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든 어떤 과목이든지 상당히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수한 집단이 속해 있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문과 학생이라도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위권이라든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이 변수가 총 5, 6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봐서 채점을 해봐야 점수도 알 수 있고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과목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 유리한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재수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은 학교 상담실장님이나 학원 상담실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가지고서 지금 6월 달에 더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또 제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진학부장님하고 한번 꼭 상담을 해서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통 과목에서 독서에서 17문항, 문학에서 17문항 똑같이 출제가 돼서 34문항이 공통 과목점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11문항이 출제된다. 또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 1에서 11문항, 수학 2에서 11문항, 22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인 선택 과목에서 8문항 26점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 진짜 큰 점수는 공통 과목이다. 공통 과목을 잘 봤을 때 좋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보다는 공통 과목 76점, 수학에서는 또 국어에서는 74점이 선택되는 공통 과목을 착실히 공부하는 것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조금 돕는다면은 이제 공통 과목의 과목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과목의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이제 평가원에서 보정을 해줄 때
플러스 알파점을 준다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아까 이제 도표에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부터 이제 8등급까지 최고점은 이제 과목마다 표준 점수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져 있는데,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이 표준 점수가 등급마다 일정한 표준 점수가 주는데 그 옆에 있는 원점수들이 점수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은 이제 그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즉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 수학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이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우리가 미적분이라든가 기하 과목은 평균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지금 나타나 있는 표를 보면은 거꾸로다가 이제 문과 확률과 통계 쪽이 점수가 더 높고 표준 점수가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했을 때 원점수가 높은 것처럼 그 좀 착시 현상을 벌일 수 있는데, 그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하나 이제 미적분보다 같은 표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원점수를 더 높게 받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형문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수생들을 진학 지도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타개하고 있는지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를 수는 있어도 성적 평가는 이제 어려운 현실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신빙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응시 집단이 보면은 대체로 교육청 모의고사의 10분의 1 수준에 미달하는 지금은 이제 미약한 수준이 사설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모집단이 적다 보니까 오류가 이제 크게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있고 그 대책은 어떤지 이천청솔기숙학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취도 평가를 받을 때 그 도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 이게 진짜 너무나 교육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를 평가하는 도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나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수능에서도 난이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잡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험 이 점수라는 것이 일희일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그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는데, 자, 저희 학원 이렇습니다. 우선 주 모의고사가 있고요, 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주 모의고사는 실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시험에는 상당히 많이 적응이 돼 있는데, 이제 정시를 보기 위해서 온 학생들은 수능에 상당히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자, 그러한 탓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면 저희 학원은 꼭 주말 모의고사를 테스트를 합니다. 학생들이 아주 진력을 낼 정도로 1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합해보니까 1년이면 저희 학원에서 치르는 주말 모의고사가 약 30회 이상을 치릅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월 모의고사란 전국 사설 모의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사설 모의고사를 1년간 봤을 때에 총 6회에서 8회를 치릅니다. 그러면 주 모의고사 30회 정도, 그 다음에 월 전국 모의고사 한 8회 정도 하면 벌써 38번. 거기다가 이제 6월달, 9월달 이렇게 모평을 치르죠. 2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낮죠. 특히 학원에서 보는 주 모의고사나 또는 전국 사설 모의고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평가가 신뢰도 면에서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청 모의고사를 저희도 직접 같이 봅니다. 3월 달에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있었죠.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있었죠. 자, 7월 달 가게 되면 인천 광역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게 되면은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학원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에서 원점수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국어가 사설 모의고사 봤을 때에 한 70에서 60점이다. 그러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거의 10점 내지 5점 이상의 그런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청 모의고사가 조금은 학생들은 좀 쉽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뢰도를 갖춘 교육청 모의고사를 월 4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6월달, 9월달 그 시험을 2번을 보고요. 자, 그리고 매주 보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수학 한 과목으로 봐도 3월 이전에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수학이 4등급, 5등급이었는데 6월 모평을 치르거나 또는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것을 수치를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대적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이 정도면요, 자기 점수가 어떤 급관에 있는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또 진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 바뀌는 이번 그 시험 방식을 두고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평가원에서는 국어 수학에서 최종 점수 산출할 때 선택 과목별로 보장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또 앞서도 이제 신이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걸로 충분할지,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른 원점수만으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서 결국 수능을 치르고도 시험 성적이 최종적으로 다 발표될 때까지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에는 깜깜이로 진학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수능을 치르고 나서 이 수시에 응시를 할 거냐, 아니면 정시를 갈 거냐, 또 정시를 갔을 때 어디에 치를 수 있을 거냐, 이 시험을 놓고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전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신홍원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을 처음으로 치르기 때문에, 물론 뭐 과학이라든지 제2외 국어에서 선택을 하거나 예전에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도 정교하게 배치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갖다가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워낙 변수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같아도 수학 같은 경우는 7점, 국어 같은 경우는 3점까지 이렇게 10점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이 딱 끝나고 아니면은 모평이 딱 끝나고 그 원점수 점수 가지고서 이렇게 10점씩이나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입시에서는 표준 점수가 활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채점을 좀 정확하게 해준다면은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정확하게 해서 각 학교별로 가채점 자료가 수합이 되고 교육청별로 산하학교들의 가채점 자료가 다 수합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가채점 자료가 한 2일 내지 3일 내에 다 수합이 된다는, 그걸 토대로 해서 대략적인 표준 점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가채점이 비교적 정확하게 된다면은 그걸로 표준 점수를 만들 수 있고, 또 대략적인 배치표도 공교육에서나 사교육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가채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채점을 잘 하는 것이 대입 전략의 바로 전략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가채점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 입시 전문가들은, 사교육에 있는 입시 전문가든 공교육에 있는 입시 전문가든 이 가채점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서 타당성이 높은
임시 배치표, 가배치표를 만드는 일이 올해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 기관들, 사설 이제 기관들하고 공교육 기관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올해는 양쪽의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 쪽의 협력과 협치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만 좋은 입시를 치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어, 한국사 더불어서 새로이 절대 평가 방식이 이제 도입되는 게 제2외국어 한문인데 그 과목 선택의 판도도 당연히 이제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한간에는 이제 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들을 하는데 그 달라지는 방식 그리고 이 입시 영향력의 변화 이것을 김영문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제2외국어 그다음에 한문 절대 평가가 많아졌죠. 마치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원의 분위기는요. 제2외국어나 한문이 올해부터 이제 한문은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제2외국어 있을 때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제2외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때 대세를 이뤘었죠. 왜냐하면 아랍어를 선택하면 표준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랍어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도 없는 학생들이 그냥 책 한 권 사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해도 충분히 표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랍어의 알파베트 또는 아랍어로 가장 간단한 인사말 또는 아랍어 가장 기초적인 단어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학생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 학원의 분위기도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절대평가로 다 바꿨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사탐 두 과목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가탐 두 과목을 봐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탐구 두 과목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 외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탐구 한 과목으로 대치를 해줬습니다. 대체를.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죠. 실제 수시에서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대체한다는 그런 학교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나 또는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교원대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시에서는 대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학원의 분위기도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별로 학생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평가 방법도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급간이 10점씩 해서 등급과 등급 간의 급간이 10등급인데 우선 제2외국어는 급간이 5등급이죠. 45점에서 50점까지가 1등급, 40에서 45까지가 2등급. 자, 그러한 그 평가 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제2외국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수시에서나 중요하게 여기지 실제 저희처럼 재수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예. 그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이제까지는 이제 사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일부 대학에서 있었는데 지금 2022학년도 이후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지금까지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신동원 이사님, 김용문 이천청소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진행해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변화된 대학 입시의 핵심 포인트와 성공 전략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공교육의 으뜸으로 손꼽는 신동원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랜 기간 사교육의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해 오신 김용문 이천청소학원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맞이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수능과 학생부 등 이제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인문계나 자연계로 구분됐던 이제까지와는 달리 계열의 구분이 없어졌고 수험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폭 또한 크게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우선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 신동원 이사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지금 재수생들 또 고3 재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거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수학능력시험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올해부터 변하게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이과를 철폐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역량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수험생들의 특징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수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독서하고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수학은 수학 1, 수학 2 보통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 1과 2학기 때 배우는 수학 2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확률 통계 또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사는 종전과 같고요. 탐구도 사에서 9과목, 과학에서 8과목, 가운데 벽 없이 2과목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업계에서 약간 이제 바뀌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치르게 돼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탐구도 선택 과목제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제2 외국어도 9개 과목 중에서 독일어에서부터 한문까지 9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선택형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는 등 이제 수능에서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학생부 또한 이제까지와는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중요도나 선택 방식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수능 자연계 선택 과목의 하나인 기하는 미적분과 달리 진로 과목에 들어있어서 자칫 소홀히 대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신동원 이사님은 최근까지 휘문고등학교 학교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과정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아시려면은 우선 2015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보통교과 교과목을 보면은 주로 이것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인데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거의 이제 필수로 배우는 과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이 있고 좀 더 심화된 진로 선택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과목은 주로 2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고요. 진로 선택과목은 2학년 때와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걸쳐서 배우게 되는데 요 표에서 보면은 파란색이 있습니다. 독서, 문학, 수학 1, 수학 2. 이거는 공통 과목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요.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전부 표와 같이 선택 과목입니다. 제2 외국어까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실 그 교육과정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각 교과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수능 과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전번 3월 달에 수학능력 시험의 학력평가라고 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이렇게 보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각 선택 과목별로 선택 인원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이 약 73%, 언어와 매체가 26%,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가장 많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니까요. 60% 정도, 미적분이 34% 정도, 기하가 한 5.82%니까 한 6% 정도로 가장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는 거의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선택한 과목은 사회문화,
한 32.9%니까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한국지리가 이제 한 37,000명 정도가 선택을 했고요. 윤리와 사상이 27,000명, 정치와 법이 이것도 대략 27,000명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과학 과목은 3월달 모의고사는 2과목은 보지 않고 1과목만 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한 15% 정도, 가장 많은 것은 생명과 과학이 29%, 지구과학이 25%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요 4월달 경기도 학력평가에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재수생 경우는 학생부에서 진로 과목을 선택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 입시부터는 대학에서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김영문 원장님께서는 지금 재수생들하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졸업생들에 대한 학생부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실제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바로 신 이사님 선택에 관해서 아주 참 자세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사실 올 초에도 상담 과정에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학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국어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빚었던 것이 언어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화작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생들은 전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올 초에 직접 선생님과 1대1로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궁금했던 거, 특히 언어 과목을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이런 걸 중심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야 선택 과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을 받아보니까 의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보통 화작문이 한 7, 그 다음에 언어 매체가 3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언어 매체, 문법이 들어간 언어 매체가 6이 되고요. 화작문이 4로 나타나가지고 다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반 수업을 했는데요. 막상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문법 쪽을 선택하면 아마 표준 점수에서 득을 보리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문법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만 막상 수업을 듣고 보니까 문법에 소홀했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열심히 학원에서도 원리와 개념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막상 모의고사 볼 때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직도 서툴러 가지고 문법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6월달 모평 시험이 끝나고 그때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화작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자, 이런 분위기도 학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건 전혀 달리 이제 언어 매체 쪽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또한 수학 쪽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가 뭐 거의 한 95% 이상인데 문과 학생인데도 저희 학원에서 조금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학 쪽은 예상했던 대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적분이 많고 그 다음에 기하가 좀 적은 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선택에 대해서 저희 학원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수시를 대비한 학생부 지도는 저희 학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입소 시에 수능 성적표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생활 기록표를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전체를 정리한 다음에 6월 모평이 끝나고요. 일단 1차 진로 상담을 하면서 수시 대비 상담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참여율은 보니까 거의 한 9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들은 정시 때문에 이제 학원을 돌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가면 이제 2차 우리 모평 시험이 있죠. 자, 이걸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진학 상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소개서 검토하고 이제 그리고 접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또 그렇게 할 저희들이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 9월 1일 날 교육평가원 시험이 있죠. 그리고 열흘 후인 9월 10일 날 수시 접수가 있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가채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진로 상담을 해서 학생부 수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 저희들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를 이제 가기 위해서 여기 온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적어도 한 20% 정도는 충분히 수시에 도전을 해도 괜찮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 뭐 크게 방향성이 없이 이제 한번 해본다 이런 정도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술로 가고자 하는데 사실 만만치 않죠. 논술로 대학을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문계 논술과 그 다음에 자연계 수리 논술을 3월 달부터 개설을 해서 저희들이 수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문계나 수리 논술도 국영수와 똑같이 2개월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러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를 위해서 논술도 저희 학원에서는 대비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그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을 정하는 그 틀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택해왔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계시는 이천청솔 학원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들을 이제 특히 국어에서 많이 선택을 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출제 난이도가 좀 어긋나거나 또는 너무 어렵게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그 시험에서 다소 이제 그 저하된 그런 기록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국어에서 어느 매체를 선택하냐, 화작문을 선택하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자신 있는 것. 일단 언매나 화작문이 결국은 정해지는 것은 바로 독서와 문학이라는 공통 과목에 의해서 일단 정해지는 것이지 원점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언매가 유리하냐 화작문이 유리하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매체를 선택했는데 점수가 20점밖에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작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표준 점수를 하기 때문에 언어 매체 20점하고 그 다음에 화작문 20점하고 똑같을 수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현재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에서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보게 되면 그건 3점가량을 이렇게 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수능 때 이것이 적용이 될지. 예.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는 자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이쪽을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에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에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을 보면은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 일정한 룰이 작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국어의 경우는 이제 화법과 작문 선택이 언어와 매체 과목 선택을 압도하고 있고, 수학의 경우는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열은 기하 과목보다는 미적분 과목을 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3, 4월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게 확연하게 드러났죠. 반면에 대학들은 그 위상과 위치에 따라서 수능 시험 선택 과목을 지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신동원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사실은 문이과 벽을 허무는 그런 그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22 수능은 선택 중심 이렇게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의예과나 약학과 같은 인기학과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중에서는 교육과정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으나 아무래도 심화된 미적분이라든지 기하 공부를 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대학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서 자연계열을 중심으로다가 지정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은 문과와 이과의 벽을 허무는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인기학과인 의예과라든지 약학과 뭐 수의과 등 이런 과에서 수학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과정에 반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대학에서 그 교육과정을 제대로 대학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공부하려면은 미적분이나 기와 같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들이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인문계나 사회계열은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탐구에서 과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좋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좋고 또 탐구도 사회든 과학이든 구분 없이 선택하라 이렇게 해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특별히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계열에서 국어는 또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학이라든지 중위권 대학인 뭐 계명대나 경희대 이런 데서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연 계열에서 수학을 보면은 확률 통계를 선택해도 좋다. 세 과목 중에서 하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다 하는 대학들은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에서 자연계라도 좋다. 확률 통계 선택해서 시험 본 학생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조금 상위권 대학, 경희대학이라든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 뭐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은 자연계열에 지원을 할 경우 무조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딱 닫아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탐구 과목에서도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과학을 갖다가 반드시 두 개를 선택하라. 특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과목에 투 과목을 두 개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과목에 한 과목, 투 한 과목을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경기대라든지 강남대 이렇게 중위권 대학이나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능과 학생부의 변화도 있지만은 특히 대학들이 그 위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진학진로정보원 신동원 이사님, 김용문 이천청소학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